우리가 제3기 신도시라고는 들어봤죠. 근데 언제? 5년이 지났어요 벌써. 정부에서 제대로 된 플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요? 또 서울에서 인구 부족은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2026년부터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8년은 더 심각한 상태죠. 서울 서쪽에서는 지금 공간적 불평등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해니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잡히지도 못할 주택 가격 갖고 대출을 잡겠다? 그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서민들을 위한 주거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그 플랜으로 가야죠.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부터 현재가 사실 급등했어요.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벌써 2021년 고가를 다 회복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 가격이 높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10% 20% 올랐다고 하면은 추격 매수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에서 수장이 뭐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는 대출 규제를 들어갔고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사기가 좀 단기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 떨어지면 국고채 금리도 떨어지니까 주택담보이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정부 정책 당국자에서 아무리 뭐 대의 가서 뭔가 하더라도 본질적인 흐름에서 주담대 이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월 대비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막 굉장히 떨어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파이낸스는 어떻게든지 일으켜요. 부모한테 돈을 빌리든 뭘 하든. 대출 규제 비교했을 때랑 매물이 좀 많이 쌓인 편이죠.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호가를 낼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라는 게 장기 상승으로 간 대세 상승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대한 트렌드를 보면은 주택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물스물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 없다. 그리고 정책 대출 대상도 줄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입주 물량을 이야기하는 자료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약간 황당했던 건 뭐냐면은 그 A라는 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없다고 누군가가 그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 소스의 시계열 패턴을 보면 나타나요. 모든 시계열 패턴을 보면은 2010년대 대비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굉장히 나타나는 게 그대로 나타나요. 따라서 같은 시계열 상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악어 대비 낮다는 것도 명확하게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보는 데이터로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서울에서 인구 부족은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올해도 한 3만 3천 채 그 균형 공급량 대비 한 13,000채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도 한 10,000채 부족하고요. 이제 2026년부터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할 거예요. 굉장히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2028년은 더 심각한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하고 좀 다른 게 서구는 주로 특히 미국 같은 데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은 1년 안에 져요. 근데 아파트는 우리가 최소 3년 걸려요. 3년. 3년이라는 게 시공 요이 땅에서 3년인 거예요. 근데 시공 전 단계에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하고 인허가를 만들고 이게 또 1, 2년 짧아야. 그럼 지금 나와서 이 2028년에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인허가 물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적다고요. 물량이 적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빨리 안정적인 토지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관심을 분양시장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 그걸 우리가 했어요. 2010년 가을에 뉴스 보면은 가격 막 꿈틀꿈틀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보면은 보금자리 주택 하면서 그린벨트 안에 짓는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시세의 50에서 70%에 공급되고 민영 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일반적인 가격보다 30%가 싸고 되면은 로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꺾여요. 지금 그 동일한 정책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은 2026년, 2027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아파트 물량이 대규모로 나올 때가 서초구하고 장위동, 경희대 근처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2026, 2027년 이후에는 서울 서쪽에서는 지금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 좀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입주 물량 떨어지면 우선 전세 가격하고 월세부터 작동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적 불평등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필요한 게 33,000세대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4, 5년 뒤를 봤을 때도 서울의 인구가 계속 33,000채 그 정도치가 필요한 겁니다. 서울시 자체 인구는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본다고 했을 때 수도권에 대기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보면 다 서울로 오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의 특히 서울에서의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가 우선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 수준이에요. 사실은 서울은 그나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나는 신축에 살고 싶지 구축에 살고 싶은 생각은 덜 할 거라고요. 그럼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뉴홈 빌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공급이 적어지는 순간에 대한 그 염려는 상당해요. 사실 이렇게 미래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주택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인플레이션 왔기 때문에 시공비가 비싸서 시공 물량이 확 줄었어요. 우리는 지금 가격 오르는 걸 지금 느끼고 있지만은 미국은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빨라요.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누적으로 1년 반 동안 미국 평균이 8%가 올랐어요. 그 넓은 나라에서. 맨하탄, 뉴욕은 10%가 올랐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은 내년에도 한 4% 오를 거로 예상하고 내후년에도 4% 오를 거로 예상해요. 근데 2027년 되면 약간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은 빨리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게 입주 물량 없는 것. 제가 예전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끄는 거는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갭 투자는 항상 있었어요. 전세가 존재하는 갭 투자는 항상 있어요. 이거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거의 붙는 순간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간 측면에서 공급 물량 부족하고요. 서울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낮춰주는 게 지금 다 명확해졌고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나 좋은 호재예요.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부가 조금 위기의 심각성을 서울시, 특히 서울시,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좀 같이 느껴야 돼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지금은 중앙정부 역할하고 이 서울시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리처드 프로이다 교수가 2017년에 썼던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각 국가별로 슈퍼스타 도시가 존재를 해요. 슈퍼스타 도시하고 슈퍼스타 도시가 아닌 도시들 간의 가격이 계속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직종 안에서도 상위 1%에 있는 사람하고 평균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소득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훌륭한 축구 선수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선수가 손흥민만큼 벌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서 이 소수의 탑 1%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는 게 집값의 차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지역을 보면은 셀럽들이 사는데 아파트를 사는 지역을 동을 딱 보라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슈퍼스타 도시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로 인한 가격 양극화는 글로벌에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경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동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극화 얘기를 해요. 트라이폴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제일 잘 나가는 도시들, 그러니까 미나토구하고 특정 구, 거기는 오른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데는 정체, 마지막에 있는 그 좀 하위 그룹은 약간 정체 또는 하락. 이거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당국에서요, 주거 양극화로 가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시장에서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의 특정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 신고가에 지금 매몰돼 있는데 그건 그대로 내두면 돼요. 그거는 세금만 제대로 때리면 돼요. 다만 우리가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25평대 아파트 10억 이하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왜 우리가
평균적인 대중들이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에 관심이 있냐고요. 서울에서 가장 크게 아파트가 거래되고 아파트 물량이 많은 데는 노원구예요. 왜 노원구 얘기를 안 하냐고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인데. 그럼 거기서 아파트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거기에 존재를 해요. 단순히 노원구뿐만 아니고 한양 성곽 북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충분히 어포더블해요. 물론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처음에 움직인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지 그 다음부터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충분히 그 큰 아파트 시장에서의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전세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아직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는 얘기고 한은에서도 뭐 적정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내린다는 얘기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온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고물가는 지금 팩트인 거고 고물가가 저물가로 가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공비라는 것들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요. 시공비 자료를 보면은 2010년 이후로 시공비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택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좋거든요. 그럼 철강비 같은 것들도 떨어져야 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 자체는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집주인이라고 하면은 조그맣게 손볼 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관리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올라가요.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이 그거를 자기가 다 테이크하지 않아요. 비용이 올라간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해요. 세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공급망 자체가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다 투여가 됐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월세가 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 베를린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앙정부에서 2023년에 나왔던 정책들 보면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고 이 수요율을 북받치려는 계획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2023년부터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수요를 진작했던 측면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또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또 들어가서 주담대 대출을 잡겠다? 그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정책적 개입이 제가 봤을 때 2023년에 그게 컸어요. 예. 그냥 냅뒀어야 돼요.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우리가 믿었어야 돼요, 사실. 그럼 그 88 대책의 효과는 좀 일시적인 건가요? 88 대책의 효과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주려면 명확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88 대책의 효과라는 게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가 88 대책을 말할 때는 명확하게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랑 얘기를 했고 자곡동하고 내곡동에 이미 토지를 수용을 했고 아니면 토지 수용 작업가 거의 끝났다. 조감도 이렇게 나왔고 용적률 300%고 추석 지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5천 세대 들어갈 거 분양시장 크게 열겠다. 그럼 기다리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 그린벨트 풀 거고요. 거기다가 아파트 질게요. 근데 언제? 이걸 왜 안 믿냐면은 우리가 제3기 신도시라고는 들어봤죠. 그게 사실 사이즈가 꽤 돼요. 5년이 지났어요, 벌써. 근데 LH가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LH가 돈이 없어요. 토지 수용을 못하는 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제3기 신도시도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그린벨트를 뭘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지? 그 서울시는 관련해가지고 그 제대로 된 플랜도 얘기를 안 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 신뢰를 잃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있는 땅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있잖아요. 그 서울 서쪽이죠, 그죠? 거기 토지 면적만 50만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국제업무지구도 반드시 섞어요. 그걸 다 오피스로 채우느냐?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가 용도를 섞는다고 해서 MXD라고 해요. 오피스하고 약간의 리테일 그리고 주거를 잔뜩 넣어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리테일은 망하고 있기 때문에 리테일 분량은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서구는 지금 공실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피스 비중 줄이고 주택 물량을 늘린다고요.
대표적인 게 아자부다이 힐즈예요. 거기 보시면은 주택 물량이 상당히 커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했을 때 반 정도만 주거로 올린다고 하면 거기서 만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토지 자체가 코레일 땅이고 코레일 상위기관이 국토부고 중앙정부에서 그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왜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를 자기들이 수용해가지고 언제 수용할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뭘 한다는 얘기를 해요. 서울 안에도 그런 국공유지가 존재를 해요. 특히 서울 서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부지들이 존재를 해요. 상암동에도 맨날 100층짜리 오피스 짓는다는 데가 있는데 거기 100층짜리 오피스 못 줘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각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다 맡겨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자유방임으로 흘려버리면은 이 자산이 폭등하는 경우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유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또는 서민들은 굉장히 거기서 소외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서 부동산의 어떤 원칙, 안정적 금융 제공자하고 토지 제공자의 원칙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권 간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권. 여기서 주거권이라는 거는 집을 살 수 있는 권리 플러스 적정한 비용을 내고 자기가 서울이라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를 하든 매매를 하든.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젊은 분들인데 초기에 우리가 에쿼티, 자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LTV가 50%라고 하면은 5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 5억을 언제 모으냐고요, 사실은. 그러면 생애 첫 구매자한테는 LTV를 높여줘야 돼요. 80%. 지금 그 상품은 지금 나왔어요. 그럼 그런 상품이 나오면 그건 쭉 가야 돼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생애 첫 주택 보유자한테 더 많은 페이브를 줘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해리스하고 트럼프 토론하는 걸 봤을 때 해리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민주당 지금 정책 중에 하나인데 I have a plan. Help with down payment of $25,000 down payment assistance for first-time home buyers. 미국에서는 절대 하우징 프라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퍼스트 홈 바이어, 생애 첫 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25,000 어시스턴트 플랜 주겠다. $25,000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생애 첫 구입자, 청년들이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의 목표라는 거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정책 목표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돼서는 안 돼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냉면값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무려 50%가 올라가 버린 냉면값을 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100에서 150, 50% 올랐는데 갑자기 정부가 들어가서 뭘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재화 중에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고 그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힘이 워낙에 커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책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주거 복지를 어떻게 강화시킬까 차원에 대한 것이고 그 차원에서 대상자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당국자가 빨리 액션 취해야 돼요. 우선은 정책의 목적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9월에 나왔던 것처럼 주택담보이자를 조인다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이 효과라는 게 아주 단기적으로는 작동할 수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작동하지 못해요. 빨리 서민들을 위한 주거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플랜으로 가야죠. 잡히지도 못할 주택 가격 갖고 그 노력을 하느니. 교양인을 부탁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